듣다 보면 내공이 쌓이는 방송 2시간 철학의 돌풀 윤입니다. 네. 저희는 강의 나의 동양고전 독법 신영복 선생님의 책을 읽고 있고요. 네. 오늘부터 3강 주역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주역 파트에 대해서 저희가 좀 간단하게 회의를 했는데 쉽지 않았죠. 예. 네, 쉽지가 않습니다. 이게 왜 어렵냐면은 주역에 궤들이 있는데 그 그림들을 마다 뜻이 있어요. 네, 맞아요. 그걸 다 일일이 설명해야 되는데 우리도 이걸 책을 보는 사람들도 잘 모르는데 이걸 여러분이 팟캐스트로 들으시잖아요. 또 유튜브로도 보시지만 이해를 과연 하실 수 있을까? 맞습니다. 게다가 그 쉽게 생각하면은 여러분들 그래도 비교적 사주팔자 알잖아요. 예. 근데 뭐 사주팔자 그 8칸도 있고 예. 뭐 음양오행 해가지고 뭐 5칸 이런 것도 있잖아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시각화시키지 않고 말로만 한다는 게 거의 진짜. 불가능하겠다 싶어가지고. 우린 또 초보자인데 뭘 알겠어요. 맞아요. 게다가 저희가 이거를 글로 보면서도 어려운데 그건 불가능하겠다. 그래서 맞아요. 그냥 주역이 어떤 것인가에 대한 개괄만 하고 여기서 어차피 주역에 대한 좋은 글이 많아요. 그래서 저희의 느낀 점과 그것에 대한 소개 정도만 하는 걸로 오늘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네. 주역 파트는. 네.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주역의 관계론이고요. 여러분들 페이지는 87페이지 정도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주역이 내용이 엄청나죠. 맞아요. 네, 이게 굉장히 내용이 방대하다고 합니다. 음. 근데 역시나 어떤 거에서 약간 초점을 둔다고 나와 있나요? 이제 신영모 선생님은 그 틀 자체를 관계론에 맞습니다. 집중하기로 한다. 관계론, 저희가 저번 주에도 계속 집중했었던 게 관계론이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서양은 존재론이었고 이 동양은 관계론에 좀 더 초점을 잡았다라고 했었죠. 진짜 실제로도 우리가 이제 뭐 어떤 책을 읽든 아니면 어떤 논의를 하든 이 관계론, 이분은 이제 자기 철학이 관계론이잖아요. 네, 그런 식으로 어떤 관점을 갖고 접근하는 게 관점이 아예 없는 것보다 실제로 어떤 사람이든 관점이 없을 수는 없잖아요. 어떤 관점이든 갖고 있는데 자기가 의식을 못할 뿐이지. 맞아요. 근데 신영모 선생님은 자기의 관점은 관계론이다 이렇게 분명하게 말해주시고 실제 그 일관성 있게 설명을 또 관계 위주로 그 책들을 다 풀어가세요. 맞습니다. 그게 이 책의 좀 탁월한 점인 것 같아요. 묘미인 것 같아요. 네. 이건 정말 큰 장점이고요. 맞아요. 근데 이제 사실 그 저희가 도울 선생님한테 배웠었던 것처럼 찬양 이제 우상화를 할 필요는 없으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웠던 점이 너무 어려워요. 그러니까 용어를 어려운 한자를 되게 많이 쓰시고 맞아. 아쉬운 거는 한자에 대한 그게 우리나라 말로 무슨 예를 들어 땅 지자다 뭐 하늘 천자다 이렇게 안 쓰시고 그냥 한문만 써 있어요. 맞아. 이렇게 되다 보니까 그거를 찾으려고 막 제가 포털 사이트에서 막 획 그리기도 해보고 했는데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해가지고 아니 돌베개 편집부 저 편집자님들 다음번에 좀 반영해 주세요. 네, 이게 워낙 또 근데 뭐 이제 좀 다시 또 찍어내면 이런 부분은 반영하면 좋겠다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이게 맞습니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려요. 네. 그런 부분도 나오니까 그거에 대해서는 또 계속 추가적으로 논의해 보기로 하죠. 네. 아무튼 여러분들도 읽으실 때 이 부분 약간 아쉬울 수도 있다, 네. 어려울 수도 있다 감안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근데 저희가 오늘 할 것은 관계론에 대해서 초점을 잡기로 했고요. 그리고 주역에 담겨 있는 판단 형식, 그리고 사고의 기본 틀을 중심으로 읽기로 하기로 했습니다. 이 주역의 사상은 수천만 년, 수만 년에 걸친 경험의 누적에 만든 그 틀들이다 이런 말을 해요. 반복된 경험은 누적이 되어서 법칙성이 된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거 굉장히 좋은 말이에요. 저는 이제 이런 사고를 이게 예전에 제가 페이스북에도 이런 비슷한 글을 썼는데 네. 저는 이런 뭐 사주팔자나 관상 이런 것들을 과학이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나름대로 귀납법을 통해서 그 고대 사람들이 수천만 명, 그 수만 명의 사람들을 보면서 그 데이터가 누적된 것들을 관상으로 근데 그거는 결과만 있는 거죠. 과정은 생략됐어요. 예를 들면 뭐 코가 긴 사람은 성격이 어떻더라. 뭐 눈이 동그란 사람은 성격이 어떻더라. 이런 식으로 수많은 사람을 관찰해 보니까 실제 그런 좀 데이터가 쌓였겠죠. 그게 관상이 되고 뭐 사주팔자가 되고 주역이 그렇죠. 되고 이런 식으로 된 것 같아요. 그래서 보통 근데 이게 좀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런 것들은 비과학적이다. 이렇게 좀 오해를 하잖아요. 근데 저는 오히려 과학적이라고 봐요. 유사 과학처럼 보일 수 있죠. 다만 과정이 생략돼서
그 결과만 나타났기 때문에 우리가 과정을 이해를 못 하잖아요. 아니 그러면 눈이 길쭉한 사람은 왜 성격이 그렇게 되지? 그건 설명을 못 해요. 단지 그냥 결과만 있어. 그래서 좀 비과학적으로 느껴지는 것 같아요. 네,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아, 공감하는 부분 많습니다. 네. 약간 통계학적인 느낌이긴 하죠. 통계. 네. 근데 무시할 수 없는 거는 주역이라는 거는 이 동양적 사고의 보편적 형식이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동양적 사상에 굉장히 큰 기반을 두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이제 왕필이라는 되게 유명한 그 지식인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주역과 노자를 회통하려고 했다. 그러니까 조화롭게 해석하려고 했다라고 하는데 이 주역은 아무튼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고 해요. 간단한 주역에 대한 소개 정도로 생각해 주세요. 맞아요. 근데 주역은 물론 점을 치는 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아까 이제 돌풀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그 결과들을 기록해 놓은 책인 거죠. 과정이 생략된 결과다. 그렇죠. 근데 신영복 선생님은 이 점 치는 것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보시네요. 여기 재밌는 말이 나오는데 점 치는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하신대요. 재밌었어요. 왜냐하면 점 치는 사람이 기본적으로 약한 사람이기 때문에 오히려 강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니까 자기의 한계를 자각하고 있는 겸손한 사람만이 점을 칠 수 있다. 그죠. 네. 진짜 오만방자한 내가 잘났어, 내가 모든 것들을 알아 이렇게 하면은 점을 안 칠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자기 미래에 대해서 자기도 잘 모르겠으니까 두려운 마음에 점을 치는 거잖아요. 그죠. 이것도 역시나 관계론적인 것 같아요. 맞아요. 89쪽에도 나오는 게 점을 친다는 게 어떤 걸까? 나는 인간에게 두려운 것, 즉 경외의 대상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꼭 신이나 뭐 귀신이 아니더라도 상관없습니다. 인간의 오만을 질타하는 것이면 어떤 것이든 상관없다고 생각합니다. 점을 치는 마음이 그런 겸손함으로 통하기를 바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점 치는 사람을 좋은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말인 것 같아요. 우리 지금 그런 책이 있잖아요. 호모데우스라고 해서 인간이 신이 되려고 하고 있다. 근데 이것에 대해서 되게 필요한 말인 것 같아요. 맞아. 인간에게 지금 두려움의 대상이 없다 보니까 너무 폭주하고 있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신영복 선생님 말씀에 이 부분은 많이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저도 유신론자들, 뭐 기독교인이나 뭐 불교인이나 신을 믿는 사람들은 일단은 내가 신보다 못하다. 그 신한데 내가 의지하는 마음이 강하잖아요. 그 마음 자체가 전 되게 귀하다고 생각해요. 항상 어떻게 보면 신의 눈치를 보고 신한테 벌을 받을까 두려움에 떠는 사람들이 신을 믿는 사람들이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오히려 신을 안 믿는 사람들보다는 신을 믿는 사람들이 좀 더 겸손한 마음을 갖기가 좀 더 좋겠죠. 그래서 근데 신을 윤님은 안 믿으시지만 약간 안 믿는다기보다는 좀 다양하게 그런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이 아예 없다 이렇게 생각하기보단 신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다. 근데 나보다 뭐 대단한 존재는 있겠지만 그게 누군진 몰라서 그냥 좀 자유로운 편 그런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신을 설사 안 믿더라도 혹시 의심을 하더라도 인간에게 그러니까 그 사람은 자기가 이제 두려워하는 대상, 경외의 대상을 갖는 게 그 사람한테도 좋다. 맞습니다. 네, 이거 공감해요. 그래서 이거를 되게 이분법적으로 신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무신론이다라고 하는 것도 그렇게 좋은 건 아닌 것 같아요. 그게 뭐 각자 개인의 취향이겠지만 여기서 신영복 선생님 주장에 의하면 맞습니다. 그런 측면도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통 점이라고 하는 것에 크게 세 가지가 나뉘어진대요. 상과 명과 점이라고 합니다. 이 상은 관상, 수상 이것과 같이 운명지어진 자신의 일생을 미리 보려는 것이라고 합니다. 이제 명은 사주팔자와 같이 자신이 타고난 천명, 운명을 읽으려고 하는 거래요. 그리고 상과 명이 이처럼 결정된 운명을 미리 엿보는 것에 비해서 점은 선택과 판단에 관한 것이래요. 그래서 이미 결정된 운명이 아니라 판단이 어려울 때, 결정이 어려울 때 찾는 게 바로 점이다라고 하는데, 야 이건 재밌지 않나요? 예, 네. 맞아요. 그러니까 점을 습관적으로 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죠. 네. 뭐 할 때마다 그냥 계속 볼 수도 있는데 그 90쪽에 보면 이런 말이 나오는데요. 의난, 뭐 어떤 어려움이 있을 경우에 임금은 먼저 자기 자신에게 묻고 그 다음에 조정 대신들에게 묻고 그 다음에 백성들에게 묻고
그래도 그 의문이 풀리지 않는다. 판단이 어렵다. 그때에서야 점을 친다고 하네요. 예전에는. 현명합니다. 예. 근데 이게 맞는 것 같아요. 바로 점을 치는 게 아니라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진인사 대천명이라는 말도 있잖아요. 그게 1000명을 묻는 거는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야 이런 점을 치는 거. 그러니까요. 이런 목적으로 하면은 뭐 타로던가 사주던가 뭐 점이던가 뭐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해볼 거 최선 다하고. 왜 저도 이게 진짜 공감이 가는 게 이러지 않고 만약 이 순서가 뒤바뀌어가지고 점을 1순위로 하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분명히 있을 수 있죠. 타로점을 뭐 어떤 일만 하면 타로점을 쳐 무조건. 그 점에 나는 그 무조건 순종할 거야. 그 결과에 나는 따르겠어. 물론 그것도 뭐 좋은 마음이겠으나 그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되냐면 그 타로점이나 아니면 뭐 이 점 1일 점 이런 것들이 내가 휘둘린단 말이죠. 맞습니다. 인간적인 노력을 하나도 안 하고 오로지 거기에 의존하는 그런 인간형이 나약한 인간이 되지 않을까. 맞습니다. 그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균형이. 그래서 그 주역이라는 거는 오랜 경험의 축적을 바탕으로 구성된 지혜이고 진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진리를 기초로 미래를 판단하는 준거이고 그런 점에서 주역은 귀납적이면서 동시에 연역적인 측면이 있다. 맞아요. 주역이 점치는 책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경험의 누적으로부터 법칙을 이끌어내고 이 법칙으로서 다시 사안을 판단해가는 판단 형식이다. 이 판단 형식이 관계론적이라는 것에 주목하자는 것이다. 이게 진짜 판단 형식, 판단의 틀인데 내가 이제 제가 만약에 주역을 만약 공부를 한다면 이런 틀을 배우고 싶어요. 어떻게 보면 인간을 좀 알 수 있는 어떤 틀거리를 내 주역이라는 걸로 가져오는 거죠. 그렇죠. 제 스승은 예전에 원래 목사님인데 그때 당시에 주역을 자기가 공부한다고. 혹시 주역 공부하는 목사님 보신 적 있습니까? 거의 못 봤죠, 진짜. 이게 거의 상반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맞아요. 주역은 미신처럼 보이고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것도 책도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오히려 목사님 같은 사람들이 주역을 더 봐야 돼요. 관계를 솔직히 목사님처럼 그 신도들 성도들 간의 관계를 조율하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을 목회해야 되는 사람이 그 되게 무거운 책임감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리더라는 게. 그런 사람들이 주역을 보는 게 맞아요. 골고루 써야 되는 것 같아요. 맞아요. 한번 들어가 보죠. 아무튼. 맞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파트는 경과 전이라는 파트인데요. 그 중국의 역사를 사상적인 측면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구분하는데 공자 이전의 2500년과 공자 이후의 2500년을 구분한다고 합니다. 좀 대단해요. 이제 공자 이전 2500년은 전복의 시대다. 전복. 그리고 공자 이후의 시기는 주역의 텍스트에 대한 해석의 시대다. 그러니까 경이 뭐냐? 이거 저도 처음 알게 됐는데 경은 원본 텍스트. 그러니까 원래의 글자인 거죠. 근데 이제 우리가 경전이라고 하잖아요. 근데 전은 그것을 그 경을 해석한 거라고 합니다. 해설. 그래서 경은 원본, 전은 해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공자 이전의 시대가 경의 시대인 거죠. 그리고 공자 이후의 시대가 이제 전의 시대, 해설의 시대라는 거죠. 아니, 성경도 성경이잖아요. 경. 그게 원본 텍스트고. 그렇네요. 근데 성경은 전이 따로 없어요. 그러네요. 성경을 뭐 해석하는 거 각자의 자유고 뭐 신학자들이 따로 한 건 있겠지만 굳이 따지자면 전 그래서 그러면 왜 기독교에는 경만 있고 전이 없을까? 나름 전을 한다 그러면 예전에 그 뭐 어거스틴이나 그런 사람들이 책을 신학 그 서적을 썼잖아요. 그런 게 전이 될 수 있을까? 좀 공신력은 있긴 하잖아요. 나름. 그렇죠. 그리고 뭐 칼뱅이나 뭐 루터도 나름의 그 전을 썼죠. 기독교 강요 같은 그런 게 이제 기독교적 맥락에서 전이 아닐까. 그럴 수도 있겠어요. 근데 확실히 동양이 경과 전의 문화는 잘 발달돼 있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이제 해설을 해나가면서 새로운 작품으로 또 완성이 될 수 있는 거니까요. 맞습니다. 근데 이제 주역이 원래 이전에는 그 공자 학파 이제 이거 해설을 하기 전에는 복서 미신의 책, 즉 이제 그런 점술에 관한 책이었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텍스트 자체가 주역의 경이 미신이라는 뜻은 아니다. 이 텍스트로서의 경은 오래된 경험의 축적이라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을 미신으로 치부할 순 없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맞아요. 그리고 괴의 구성과 괴사, 효사 그리고 동양적 사고의 원형이 담겨 있는 것은 틀림이 없다라고 하는데 이 내용들은 이제 그 이후에 곧 나올 거예요. 지금 이 방금 글자들은 이해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역의 경, 이제 원본에는 8괴, 64괴, 괴사, 효사 이렇게 4가지가 있습니다. 이 괴와 효는 고대 문자이고요. 괴사와 효사는 점을 친 기록이라고 합니다. 이게 괴와 효가 뭐냐면 괴는 태극기 생각하시면은 그 사방에 그 시커먼 거 줄 쳐져 있는 게 그게 괴예요. 맞아요. 괴고 괴 안에 그 세 줄이 있는데 그 줄 하나가 효예요. 효와 괴를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습니다. 이따가도 설명이 나오니까요. 그리고 8괴, 8괴를 소성괴라고 하고요. 이 소성괴를 2개씩 겹쳐서 만든 게 그 대성괴라고 해요. 근데 이게 64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냥 외우려 하지 마세요. 그냥 흘리셔도 됩니다. 네. 오늘 이거는 중요하지 않아요. 맞아요. 우리 주역에 담긴 뜻만 이해할 겁니다. 근데 맞습니다. 한번 소개만 할게요. 네. 이 주역의 이제 경전의 전은 괴사와 효사에 관한 그 10개의 해설문을 표현한다고 하죠. 네, 그래서 경에 달린 10개의 날개란 뜻으로 시빅이라고 표현한다고 합니다. 아무튼 공자시대 때 이후부터 이렇게 많이 해설을 했다고 해요. 네. 근데 만약에 여러분이 주역을 읽고자 하면은 시빅, 이 지금 괴사와 효사에 관한 10개의 해설문인 경전 중에 전을 먼저 읽는 것을 추천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이렇게 들어가 보도록 하면 될 것 같아요. 네. 네. 바로 93쪽에 효와 괴 하면서 바로 설명이 나오네요. 네. 이건 참 어려워요. 네. 핵심만 말해보고 빠르게 넘겨볼까요? 괴의 의미를 한번 볼까요? 네. 괴는 뭐 걸다라는 뜻입니다. 걸다요. 걸어놓고 본다는 뜻이지요. 맞습니다. 괴에다가 그 태극기사 한번 생각해보. 태극기의 그 내 사방에 시커먼 그 괴들, 그 괴가 의미가 다 있대요. 맞아요, 맞아요. 어떤 뜻을 담아놓은대요. 그래서 근데 이 괴, 효와 괴는 어떤 사물 아니면 사물의 변화를 담지하는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 뭐 사물, 사건, 사태 같은 개념. 맞습니다. 그거를 어떤 그 상징적인 그 괴에다가 다 담아놓는 거죠. 어쨌든 주역의 각 구성 부분은 어느 경우든 간에 사물, 사건, 사태와 같은 범주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합니다. 주역의 판단 형식에 대해서 이렇게 우리의 사회관이 들어있다 이런 것도 나와 있고요. 우리의 인식 구조에 대한 이야기도 나와 있어요. 맞아요. 근데 이제 95페이지 보면은 주역의 8개의 소성괴 그리고 64개의 대성괴가 있어요. 근데 이 64개의 대성괴마다 괴사가 붙어 있다고 합니다. 이 대성괴를 구성하고 있는 6개의 효마다 또 효사가 붙어 있다고 해요. 근데 여기서 지금 나오는 이 책에서는 64개의 대성괴를 중심으로 읽을 것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게 이제 얼핏 보면은 그러면은 우리가 주역을 읽는다는 건 그 하나하나의 괴마다의 의미를 다 외워야 되는 거냐? 그 외운다기보다는 저는 그래서 좀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하는 게 그러면은 주역을 읽는 의미가 뭘까? 이 책을 보니까 저도 알겠는 게 어렴풋이 알겠는 게 괴마다의 의미를 보고 괴와 괴의 관계를 보면서 거기서 자연스럽게 우리가 깨달아지는 그게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거를 보면 일단 이게 무슨 말인지 지금 한번 들어가 볼게요. 네, 여기서 설명을 저희가 잘해야 돼요. 넘길 것만 딱 넘기고. 우리는 이걸 읽으면서 느낌적으로 아는데 맞아요. 96쪽에 이제 주역 읽기의 기초 개념이 나옵니다. 제가 나름대로 그냥 핵심만 설명해 볼 테니까 좋습니다. 제가 부족한 부분은 돌풀님이 채워주세요. 네, 좋습니다. 네. 일단은 아까 다시 돌아가면 경의 원본, 그러니까 이제 주역의 경전이 있는데 경의 원본에는 8괴, 64괴, 괴사, 효사가 있다 했잖아요. 네. 괴와 효는 고대 문자, 괴사와 효사는 점을 친 기록이에요. 근데 이제 위와 응이라는 게 또 있어요. 위응. 네, 위는 효와 효의 자리, 득실 위라는 게 나와요. 다 이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예. 그리고 응은 효와 효의 관계예요. 그럼 이제 효가 뭐냐 이렇게 궁금하실 겁니다. 근데 이 효가 아까 돌풀님이 설명하셨던 그 저희 태극기의 괴를 보시면 한 줄로 쭉 이어져 있는 것도 있는데 끊겨 있는 거 있지 않나요? 맞아요. 6개의 그 선으로 되어 있죠. 맞아. 그러니까 이 하나하나가 효예요.
근데 그게 끊기지 않은 짝대기 하나가 효. 긴 짝대기 있죠. 안 잘린 그 긴 짝대기 하나가 양효예요. 맞아. 이게 남자를 표현하고 이 짝대기가 잘렸잖아요. 태극기의 어떤 부분 보면은 맞아. 그거를 음효라고 하고 이거를 여자를 지칭을 해요. 여성. 네. 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 그 땅으로 표현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자 이거는 그냥 이제 외우시지 마시고요. 그 짝대기를 아래에서부터 깔아볼게요. 1층, 2층, 3층, 4층, 5층, 6층, 6층까지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효는 6개가 맥시멈인 거예요. 네. 근데 1층이 1효가 아니라 초효. 그러니까 우리가 초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맞아요. 초효. 그 다음이 2층은 2효, 3층 3효, 4층 4효, 5층 5효, 그리고 마지막 최종층을 상효라고 하면 돼요. 이게 효입니다. 맞아요. 그리고 이 효들이 쌓여서 효가 3개가 쌓이면 괴가 돼요. 이걸 소성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성괴가 2개가 쌓이면 대성괴가 돼요. 자, 효가 3개가 쌓이면 괴가 된다. 소성괴가 된다 했잖아요. 소성괴가 2개 있으니까 효가 6개겠죠. 맞아요. 3개, 3개, 6개. 이 정도. 그리고 이제 하나만 마지막 설명만 해볼게요. 네. 부족한 부분은 또 보충해 주세요. 예. 그 자리가 있습니다. 이 효마다 이 대성괴에도 자리가 있는데 이제 양효는 1, 3, 5, 음효는 2, 4, 6이 있는데 이 양효는 첫 번째, 세 번째, 다섯 번째, 음효는 두 번째, 네 번째, 여섯 번째에 그 저희가 지금 말했었던 자리에 있으면 이 자리에 있을 때 제대로 있다라고 하면 득위라고 부르고 맞아. 이 자리에 없으면 실위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득실이잖아요. 근데 이 이 설명을 왜 했냐면 네. 관계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잘 있냐. 그러니까 내가 잘난 게 아니라 그 자리에 잘 구성이 되어 있냐를 보는 거. 우리 사주팔자처럼 예. 나의 개인 능력보다 지금의 내가 그 때가 맞냐, 내가 그 장소가 맞냐라고 하는 측면 정도로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저의 해석은 이게 한계입니다. 이게 한계예요. 더 이상 못해요. 되게 간단한 거긴 한데 네. 이게 또 괴마다 또 의미가 또 다 있어요. 음효 엄청 많더라고요. 음효가 세 짝대기가 있으면 이게 뭐 유순하다 네. 이런 뜻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어려워요. 이게 땅이란 뜻도 있고 그리고 짝대기 그 양효가 세 짝대기가 있으면 하늘 뭐 다스림 이런 뜻도 있고 이건 일단 넘어가고 맞습니다. 중요한 우리가 깨달은 거 위주로만 한번 해볼게요. 이 정도만 그냥 다 했고 이제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의미 위주로 의미만 한번 또 신영국 선생님이 할게요. 여기서 나름의 의미를 뽑아내셨어요. 효나 괴를 보면서. 맞습니다. 그래서 아까 효는 득이해야 좋다. 맞습니다. 득이한다는 게 아까 뭐 양효는 제자리에 있는 거죠. 2, 4, 6. 네. 어쨌든 자기 자리가 있어야 돼. 네. 1, 3, 5, 2, 4, 6 이 그쵸. 각자의 자리에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얘기하면서 그 101쪽에 보면 뭔 말할지 알 것 같아요. 저도 그 부분에 메모를 했어요. 맞아요. 그죠. 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효도 자기 자리를 찾아가는 것처럼 우리 개인도 그 자리가 갖는 의미가 운명적이다. 자기가 자기 자리가 아닌 곳에 처하는 경우 10중 8구 불행하게 됩니다. 맞아요. 제 한 몸만 불행하게 되는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불행에 빠뜨리고 나아가서는 이를 그르치게 마련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라는 거는 모름지기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게요. 야생의 법칙에서는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런가요? 만약에 우리가 쉽게 생각했을 때 버팔로 떼가 잘못 악어의 그 호수에 들어가면은 떼죽음을 당하거든요. 맞죠. 그러니까 그때 그 장소 이런 거를 잘 알아야지 살아갈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뭐 사슴이 갑자기 호랑이한테 덤비면 안 되죠. 당연하죠. 사슴 주제에 네.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되는데 자기 자리를 알아야 되는데 그런 거 자기의 자리잖아요. 그래서 그러면은 여러분 과연 나한테 어떤 자리가 어울리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래서 근데 신영호 선생님은 나름의 답을 주시죠. 네. 사람이란 모름지기 자기보다 조금 모자라는 자리에 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전 이거 진짜 정말로 100번 만번 공감합니다. 이게 제 가치관 중에 하나거든요. 정말 공감을 해요. 이게 예도 든 게 집터보다 집이 더 크면 그 터의 기가 건물을 누른대요. 그런 식으로 사람보다 집이 더 크면 사람이 집에 눌린대요. 그래서 사람의 댐댐이보다 조금 작은 듯한 집이 좋대요. 그러니까 쉽게 생각하면요. 여러분들이 뭐 자기 능력이 안 되는데 엄청 비싼 한강 아파트에 살아봐요. 안 되잖아요. 그게 감당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기의 집터가 그러니까 자기 집이 너무 큰 거예요. 맞아. 내가 감당하기에. 자기의 주제를 알아야 되는 건데. 그 여기도 이제 70%의 자리라는 론을 펴시잖아요. 네, 맞아요. 이것도 정말 공감해요. 이게 어떤 거죠? 그러니까 자리가 그 사람보다 크면 이 사람이 상하게 된다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70% 정도의 힘만 쓰자라고 하는데 어떤 사람의 능력이 100이라고 치면 70 정도의 능력을 요구하는 자리에 적당하다고 생각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능력의 70% 정도 활용할 수 있는 집 정도. 100% 끌어올리는 집 말고. 이런 거예요. 맞아. 30 정도의 여유가 있어야 된다. 근데 반대로 70의 능력이 있는 사람이 100의 능력을 요구받는 자리에 앉을 경우에 그 부족한 30을 뭘로 채우겠습니까? 자기 힘으로 채울 수가 없습니다. 거짓과 위선, 아첨과 함량 미달로 불량품으로밖에 채울 수가 없게 되고 결국 자기도 파괴하고 그 자리도 파탄될 수밖에 없다. 근데 자본주의에는 아랑곳할 것 없이 큰 자리나 높은 자리를 선호하는 세태가 일어나는데 이것은 어처구니 없고 아주 아쉬운 일이다. 그래서 아까 저희가 그 말했잖아요. 135, 246. 그러니까 그 자리에 있으면 득위한다. 맞아. 근데 이제 아니면 실위한다. 득실. 근데 70%가 득의 자리다.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저도 이제 살면서 우리가 이제 뭐 그 리더의 자리에 앉기도 하고 각자 역할을 학교에 하다못해 뭐 팀 과제를 하더라도 역할 분배를 하잖아요. 근데 나의 지금 갖고 있는 역량이나 잠재력보다 더 높은 걸 요구하면 되게 좀 버겁고 뭔가 과장하려고 그러고 맞아요. 그때부터 일이 틀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참 운명이 존재하는 건 모르겠는데 이 책이던가 이런 지혜는 항상 적절할 때 잘 찾아오는 것 같아요. 왜냐면 진짜. 제가 이 책을 읽었었을 때 이제 이번 주였었죠. 엄청나게 큰 좋은 기회가 찾아왔었어요. 제 일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딱 이 말이에요. 내가 100에서 120%, 150%를 활용해야 되는 일이 찾아왔을 때 그런 일이. 제가 거기서 처음엔 긍정적으로 생각하다가 다시 이 책도 보고 제가 원래 가치관을 생각하면서 이건 내가 감당이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그냥 하면은 좋아 보이겠지만 내가 이거를 나를 자기 파괴할 수 있는 그 그림이 딱 봐도 보인다. 내가 소진되는. 그렇죠. 그거 정말 많이 느끼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정말 지혜로움인 것 같아요. 특히 요즘 직장들은 대부분 상사도 그렇고 사장들이 막 쪼잖아요. 120, 150% 역량을 발휘하란 말이야 이런 식으로. 그래서 여기 나오는 이제 네 줄이 있는데 이 네 줄을 여러분들께서 잘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신의 능력을 키우는 것도 그런 노력도 중요합니다. 근데 동양학에서는 그것보다 먼저 자기의 자리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개체의 능력은 그러니까 각자의 능력은 개체 그 속에 있지 않고 개체가 발 딛고 있는 처지와의 관계 속에서 생성된다고 생각하는 것이 바로 주역의 사상입니다. 이거 진짜 근데 맞아요. 여러분들이 못나고 여러분들이 무능하다고 생각하기보다도 내가 지금 어떤 형성 과정을 갖고 있는가를 돌이켜보는 게 이러한 전체적인 동양학의 미라는 거죠. 진짜 자기 한계, 자기 역량을 정확하게 알고 그 한계를 너무 벅찬 자리 말고 내가 한 70%만 발휘해도 괜찮다. 맞아요. 근데 이게 진짜 70%가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게 70을 내가 발휘하면 나머지 30%는 나의 여가라든지 창의적인 곳에 또 쓸 수가 있어요. 이게 진짜 끊임없이 저항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120을 발휘하는 자리에 가버리면 맞아요. 나의 여가도 없고 그게 일밖에 못하는 거예요. 일만 해도 내가 버거운데 그걸 뭐 어떤 놀 시간도 없고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그러니까요. 근데 자본주의는 그런 습성을 땡겨버리니까 저희가 자꾸 판단해야 돼요. 맞아. 내가 이걸 진짜 다 태워버려야 되는 건가? 이 100%를 아니라고 봐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들의 삶을 보면은 굉장히 피로해 보여요. 진짜. 네, 되게 날카롭고. 맞습니다. 자, 이제 그 다음에 이제 중의 개념이 나오는데 당연히 가운데를 의미하겠죠. 이게 보통 여러분 이제 어른들이 많이 하시잖아요. 가만히 있어도 중간은 간다. 중간은 간다. 그 얘기 보통 안 좋은 그 뉘앙스로 쓰는데 여기서는 또 좋게 쓰세요. 이게 산전수전 두루 겪으신 노인들은 대체로 모나지 않고 나서지 않고 그저 중간만 지키기를 충고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신영모 선생님은 자기가 중간을 선호하는 이유는 앞과 뒤에 많은 사람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인간관계가 가장 풍부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중간은 그물코처럼 앞뒤로
관계가 많대요. 그만큼 영향을 많이 받고 영향을 많이 미친다. 맞아요. 근데 반면에 선두는 어렵다고 그러죠. 그렇죠. 이제 스타의 자리이다. 네. 최고의 자리니까 그것을 경쟁자들이 계속 이렇게 치닫는다라는 거죠. 맞아. 자기 그 1등 지키기도 매우 버거운 자리다. 맞아요. 그리고 반면에 또 꼴등은 가장 철학적인 자리다. 이 부분 그래서 나도 어느 단체를 가든 굳이 내가 1등이 될 필요가 없고 한 중간 정도에 있어도 괜찮겠다. 맞아요. 역량이나 뭐 관계적으로도 예전에 제가 기억나는 게 어떤 친구가 했던 말인데 자기는 1등이 안 되겠다. 나는 2등이 되겠다. 자기는 1등을 보좌해주는 1등을 도와주는 2등이 되고 싶다. 그 말이 그때 그렇게 멋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비슷한 뉘앙스인 것 같아요. 중간이 되겠다는 말. 중간에 실제로도 어느 조직이든 가장 중요하다고 봐요. 허리잖아요. 네, 허리의 역할로서 위아래를 또 이어주는 역할을 관계를 잘 맺어주는 역할을 하잖아요. 나도 중간이 목표로 해야겠다. 이렇게 되면 좀 마음이 편안해지지 않나요? 근데 진짜 어려운 것 같아요. 정말. 그래서 이 동양학은 자꾸 음미하게 되는 진짜. 학문인 것 같아요. 저는 이거 아까 뭐 자기 자리를 찾아 70% 자리 그리고 중간을 가야 된다. 이게 지혜라고 굉장히 지혜롭죠. 그죠, 지혜죠. 맞아요. 너무 좋아요. 어쨌든 그래서 주역에서도 가장자리, 그러니까 그 중간 자리를 가장 좋게 규정을 한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이제 약간 날카로울 수 있는, 되게 힘들 수 있는 부분인 거죠. 맞아요. 그리고 주역에서는 관계에 대한 개념도 중요해요. 네, 관계론에 대한 거니까요. 뭐 그래서 응과 뭐 위 이런 개념이 나옵니다.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건 관계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개념에 대해서 너무 설명하는 것보단 그게 좋을 것 같네요. 위보다 응을 뭐 상위 개념으로 친다는데 네. 이게 간단히 이제 여기 예시가 집이 좋은 것보다 이웃이 좋은 것이 훨씬 더 큰 복이라고 하지요. 그리고 직장 동료들 위 같은 거는 자기 자리 아까 70% 자리가 위라고 하면 응은 그 관계 효와 효의 관계를 보는 거예요. 맞아요. 위는 그러니까 이것도 설명해야 되나? 너무 길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그러니까 이게 나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주역보단 사주팔자가 편할 테니까 어렵다. 사주팔자가 정해져 있지만 그 사주팔자에 정해져 있는 틀에서 예를 들어 내가 뭐 40대 때, 50대 때 또 들어오는 기운도 있고 맞아. 내가 만들어내야 되는 그런 기운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관계가 더 중요한 거지. 내가 딱 태생적으로 태어난 그 사주팔자 정해진 것보다 이런 섞여 있는 관계가 낫다. 예를 들어 내가 수의 기질이 많다라고 하면은 뭐 목의 기질을 사람을 만나면 좋다 이런 거잖아요.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관계론인 거죠. 내가 수가 많다고 꼭 좋은 것도 아니며 맞습니다. 나쁜 것도 아니다. 뭐 이런 것 정도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넘어가죠. 이게 주역 독법을 위한 몇 가지 개념이었었고요. 네. 맞아요. 그 자세한 거는 책을 읽어보세요. 어려워요. 저희가 설명하는 것보다 책을 읽어보시면 이해가 됩니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보다 잘 아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네. 진짜 실제로 관심 있어서 개인적으로 공부하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저희 구독자분들이 연령층이 꽤 높아서 저희보다 선생님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맞습니다. 네, 저희가 좀 서툴어도 이해해 주십시오. 그 유명한 말이 있죠. 공자의 주간의 가죽끈이 3번이나 끊어지도록 이런 말이 있어요. 맞습니다. 네, 굉장히 공자도 이 주역에 대해서 정말 많은 공부를 했다라고 표현을 하죠. 근데 이 주역이 근데 왜 중요할까? 이 약간 사회 경제적, 농경적 토대에 근거하고 있는데 이 주역은요. 유한 공간의 사상이다. 그러니까 이 사계절이 분명한 곳에서 발전될 수 있는 사상이잖아요. 맞아요. 오랜 기간 동안 반복되는 것. 축적과 시간의 관념의 발달 위에서 성립할 수 있는 사상이다. 그러니까 주역은 변화에 관한 사상이고 변화에 대한 법칙적인 인식이다. 반면에 만약 1년 내내 겨울만 있는 그런 극지나 아니면 되게 덥기만 한 그런 아프리카 같은 지역에서는 기대할 수가 없다 이런 사상을. 자, 이게 왜 중요하냐면 이런 선조의 지혜, 선배의 지혜 이런 거잖아요. 근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게 예측이 안 되는 곳에서 계속 새로운 곳만 가면은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뭔가를 배울 수가 없는데 맞아. 이 지금 유한 공간에서 있었던 일들을 계속 통계적으로 분포해 보니 경험이 반복되잖아요. 반복된다. 그래서 이런 지혜를 빌려 써라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주역이 중요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실제로도 봄, 여름, 가을, 겨울이 반복되고
낮과 밤이 반복되고 예전에 농사도 농사 짓는 법이 나름의 법이 있을 거 아니에요. 네. 그걸 이제 어르신들이 다 알려줬겠죠. 근데 요즘에는 이게 예전에는 확실히 농경사회에서까지는 그랬는데 근데 뭐 현대로 오면서 너무 사회가 복잡해지고 정보가 너무 많아졌어요. 맞아요. 그럼에도 주역은 그래도 인간이라는 그 존재가 뭐 수만 년 동안 살아왔던 그 경험의 누적이 있기 때문에 그래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런 좋은 말을 해요. 사상이라는 건 어느 한 천재의 창작인 경우는 없다. 네. 이 어느 천재가 이 사상에 집대성하는 경우는 있을 수 있다. 근데 사상이라는 것은 역사의 과정의 산물일 뿐이다. 그러니까 이 주역은 말 그대로 뭐 공자가 만들고 혹은 뭐 그 전에 경해 시대 때 누가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주나라 때요. 주나라의 역사의 경험의 총괄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했던 그 주간이 끊어지는 그 유명한 게 사자성어로 위편삼절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만큼 공자가 많이 읽었다는 거죠. 이거를. 그래도 이제 흐름은 잘 저희가 이끌고 간 것 같아요. 이제 그 대성괴에 대한 예시문안이 나오는데 저희가 이 대성괴를 그러니까 이 대성괴가 어느 위치에 있으며 이런 거는 좀 제외하고 여기에 담긴 뜻이 있습니다. 이 담긴 뜻으로 저희가 그냥 느낀 점들, 감회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제 108페이지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도대체 괴란 무엇이냐, 주역이란 무엇이냐 이 설명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전문 용어는 그냥 무시하세요. 저희도 잘 모릅니다. 일단 뭐 괴의 이름이 아까 괴는 대성괴는 6개의 효로 이루어졌다 그랬죠. 그렇죠. 그래서 지천태 괴, 지천태 그 괴의 이름이 지천태예요. 네. 그리고 아래쪽에는 그 하늘을 뜻하는 하늘천, 네. 양효가 3개 있는 그러니까 그 상병, 상병 3줄. 양효 3개 있는 그거고 또 위에 그 효는 그 땅을 땅지. 뜻하는 땅을 뜻하는 그게 이제 지천태괴의 모양입니다. 네, 맞아요. 이제 이거에 대한 설명을 하면은 태괴는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온다. 길하고 형통하다. 이게 괴사라 그래가지고 아까 경과 원본, 전, 경전 얘기했었는데 이건 경의 얘기예요. 이제 이것들을 해설을 해요. 각자의 몫으로. 이제 단전이라는 이제 해설이 나오는데 여기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단에 이르기를 태괴는 작은 것이 가고 큰 것이 오기 때문에 길하고 형통하다. 이것은 천지가 만나고 만물이 통하는 것을 의미한다. 상하가 만나고 그 뜻이 같다. 내 괴는 양이고 외 괴는 음이다. 내 괴는 아래쪽에 있는 괴, 외 괴는 위에 있는 괴인데 양이고 음이다. 안은 강건하고 바깥은 유순하다. 군자가 안에 있고 소인이 바깥에 있다. 군자의 도는 장성하고 소인의 도는 소멸한다. 그 다음에 이제 상전이란 게 나오는데 네. 상전도 한 번만 부탁드릴게요. 네. 상에 이르기를 하늘과 땅이 화합하여 태평하다. 왕자는 이 괴를 보고 천지의 도에 사람 그 천지의 마땅함을 보태어 대성하게 하고 인민을 태평하게 인도해야 한다. 좋은 말들이죠. 이걸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 이 각자의 해설을 넣은 거예요. 맞아요. 근데 지금 저희가 했었던 이 태괴는 주역 64괴 중에서 가장 이상적인 괴다. 이게 막상 보면은 아까 그 괴의 모양 자체가 하늘이 아래에 있고 그죠? 땅이 위에 있어요. 이게 반대잖아요. 반대인데 왜 이게 가장 이상적이지? 그걸 한번 설명해 주시죠. 맞습니다. 이제 재밌어요. 하늘과 마음이 이렇게 화합해서 서로 교통하는 괴인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모양이 좀 부자연스럽잖아요. 네, 그러니까요. 근데 이게 서로 다가가는 마음을 또 표현하고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게 어떤 거냐면 약간 역지사지의 마음 같은 것도 담겨져 있고 이 저희가 지금 했었던 지천태괴 이것의 반대가 또 있거든요. 천지비괴라는 게 좀 이따 또 나와요. 이런 개념이 있기 때문에 처지를 바꿔봐라 이런 생각할 수 있는 사상. 이 지천태괴가 재밌는 게 하늘이 바닥이 있잖아요. 네. 땅에 있는데 그게 하늘은 올라가려는 속성이 있기 때문에 그죠. 위로 가고 땅은 지금 지천태괴의 위에 있잖아요. 땅이 괴상으로. 땅은 바닥으로 가려고 속성이 있기 때문에 서로 만난다. 서로 자꾸. 만날 수밖에 없다. 이 괴상으로. 이게 되게 절묘하더라고요. 맞아요. 와 이게 지혜다. 맞아요. 이런 식으로 사람들이 그 모양에 의미를 부여한 거예요. 동양사상이 들어간 거죠. 그 관계적인 맞습니다. 것들을. 맞습니다.
이걸 뭐 혁명의 관점으로 보기도 하고 혁명은 그 하늘은 임금일 텐데 그 역성혁명 그 완전 그 하늘을 무너뜨리고 땅이 그걸 가는 거잖아요. 근데 그런 걸 보여주는 괴이기도 하다. 혁명을 치르지 않은 나라가 진정한 발전을 이루기 어렵다. 그렇죠. 이런 관점으로 해석하기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111쪽에 보면 이런 뜻도 나옵니다. 효사. 효사는 뭐냐면 아까 6개의 괴인데 네. 초사부터 맨 아래에 있는 것부터 뜻이 있어요. 또. 네, 맞아요. 효마다 뜻이 다 있어. 제일 아래에 있는 초구는 뜻이 띠풀을 뽑듯이 함께 가야 길하다. 그러니까 모든 시작은 여럿이 함께 해야 한다는 그냥 의미다. 효사의 의미를 어떻게 해석하면 되냐면 한 개인의 일생을 뭐 해석해도 되고 아니면 어떤 조직으로 봐도 되고 아니면 어떤 국가의 흥망성쇠로 봐도 된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처지에 따라서 이게 다양하게 해석할 수 있는 거죠. 띠풀을 뽑듯이 함께 가야 길하다. 이거는 여기다 아래도 보지만 띠풀을 뽑듯이 함께 나아감이 길한 까닭은 뜻이 밖에 있습니다. 일단 모든 시작은 여럿이 함께 해야 좋다. 우리도 지금 채널을 혼자 하지 않고 같이 시작했잖아요. 네. 이런 거. 그리고 어린이가 부모 형제와 인생을 같이 시작하는 거. 그것도 길하죠. 맞아요. 뜻이 밖에 있다는 뜻은 사사로운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고 집단 이기주의를 벗어나서 대의와 정의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이게 진짜 읽어보니까 뉘앙스가 점을 우리가 봐도 이런 식으로 좀 얘기를 할 때가 많았던 것 같아요. 맞아요. 그렇지 맞아요. 않나요? 네, 뉘앙스가. 맞아요. 함께 해야 길하다. 길하다 이런 말 자체가 주역이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점 보고 싶다. 제2효의 의미는 네. 그 뜻을 널리 천명하고 그 세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미가 있다. 네, 그리고 항상 중용의 정도를 행하기를 게을리해서 안 된다라는 뜻도 있다고 합니다. 맞습니다. 제2효를 풀이하는 소상 이제 이광대야라는 게 있는데 이제 그것으로서 빛내고 크게 한다라는 뜻, 목적을 널리 알리고 조직을 확대한다라는 의미로도 해석이 가능하다고 하고요. 3효는 무평불피, 무왕불복. 어려움은 계속해서 나타나는 것이다. 한 번 겪었다고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다. 야, 이거 좋은 말이에요. 어려움이 끝날 일이 없죠. 맞아요. 네, 계속 생긴다는 겁니다. 맞아. 그러니까 되돌아오지 않는 과거는 없다. 이것은 천지의 법칙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이제 4효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4효. 네, 114페이지에 나와 있는데 그냥 뜻만 제가 설명하면은 그 새들이 흩어지듯 그 새가 약화되는 것은 맞아. 그 돈을 그런 부귀영화할 때 부여 이웃과 함께하지 않기 때문이며 믿음으로써 경계하지 않았기 때문이다로 읽어서 그 새가 약화되는 이유를 짚어보는 내용으로 이해하는 것이 좋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5효는 뭐 진짜 어떤 식으로 나오냐면 제을이 누이를 시집 보냈다. 복되고 크게 기라리라. 이런 식으로 뜻이 나와요. 이걸 또 나름의 사람마다 또 다르게 해석을 하겠죠. 맞아요. 이거 공부를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이제 컨텍스트, 약간 이 텍스트를 어떤 식으로 문맥화해서 해석하냐에 따라의 좀 재밌는 관점들이죠. 네. 그리고 뭐 이런 6효는 뭐 성이 무너진다는 것은 그 명령이 통하지 않음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는데 이거에 대해 또 이제 신영목 선생님이 해석을 해놨어요. 그렇게 나오고 국가의 흥망성쇠라는 관점으로도 읽을 수 있겠다. 맞습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천지비괴라는 것도 나옵니다. 이건 아까 그 지천태 괴를 거꾸로 해놓은 거꾸로 한 거죠. 근데 이게 또 아까 말했듯이 좋지 않은 괴로 예시를 들어요. 땅이 아래 있고 하늘이 위에 있는 어떻게 보면 가장 이상적일 것 같은데. 그렇죠. 하늘은 계속 위로 올라가려고 그러고 땅은 밑으로 가니까 그러니까 서로 자꾸 벌어지는. 불통한다. 불통한다. 네. 맞아요. 만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비색 천지폐색의 괴다. 맞아요. 그래서 괴사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비인이라고 하는 뜻은 천과 지가 서로 그러니까 서로 교류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근데 이제 사람 인자 모양을 보면은 그 서로 기대고 있잖아요, 모양이. 그러니까 비괴는 근데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즉 비인, 즉 사람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다. 뭐 이런 말이 나옵니다. 118페이지에 요거 한번 내용을 읽어주세요. 네. 괴. 비는 인이 아니다. 군자가 올바름을 펴기에는 이롭지 못하다. 큰 것을 잃고 작은 것을 얻을 것이다.
천과 지는 서로 만나지 못하고 만물은 서로 통하지 못한다. 상하의 마음이 서로를 화합되지 못한다. 천하에 나라가 없는 형국이다. 내괴가 음이고 외괴가 양이다. 이것은 내심은 유약하면서 겉으로는 강강함을 가장하는 것이다. 권력의 핵심은 소인들 차지가 되고 군자는 변두리로 밀려난다. 그리하여 소인의 돈은 장성하고 군자의 돈은 소멸한다. 진짜 딱 정반대죠. 진짜. 네, 딱 정반대예요. 아까. 딱 봐도 안 좋죠. 네. 천지는 서로 교통하지 못하고 막혀 있다. 군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자신의 유독함을 숨김으로써 난을 피해야 한다. 그리고 관록을 영광으로 생각하여 벼슬에 나아가서는 안 된다. 재밌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폐색의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닫혀 있는 상황. 이런 거죠. 맞아. 그리고 120쪽에 이거 한번 설명해 볼까요? 와, 이거 되게 재밌어요. 지천태계와 천지비계를 비교해서 지천태가 이제 태괴, 그러니까 이게 재밌는 게 아까 지천태계는 선, 길, 후, 흉. 그러니까 먼저 좀 괜찮고 먼저 길하고 후에 망한다. 안 좋다. 마지막에 안 좋다. 마지막에 흉으로 가는데 네. 재밌는 게 지금 방금 봤던 천지비괴 이게는 선, 흉, 후, 길이에요. 근데 도형에서는 어떤 걸 더 좋게 보냐? 당연히 다 감이 있으실 거예요. 네. 당연히 처음에는 좀 안 좋더라도 나중에는 좋게 되기를 원하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일 좋다고 했던 지천태계가 오히려 나중에 흉화 안 좋아지니까 천지비계보다 안 좋을 수도 있다. 맞아요. 네. 이게 되게 재밌지 않나요? 이게 굉장히 동양적 사고 방식. 우리 사자성어를 쓸 때 보통 고진감래라고 하잖아요. 네. 그래서 아까 말했던 것처럼 사주팔자도 마찬가지고요. 정해져 있는 것보다 관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궤도라도 이거 되게 궤 자체는 좋아 보여. 근데 또 분석해 보니까 아니다. 이것도 아니네. 그렇죠. 또 이거 상황이 또 달라지네. 이거 너무 재밌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아까 말했던 그 관계주의인 거고. 관계.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이 존재가 하나만 유별나게 튀는 것을 허용하지 않아요. 맞아요. 네. 그 다음에 이제 121페이지는 뭐 산지박, 산지박괴, 산지박괴라는 게 또 나옵니다. 박괴의 괴사는 박괴는 이로울 것이 없다, 잃게 된다. 근데 모양 자체가 그 양효가 맨 위에 하나만 있고 한 줄 그 이병 짝대기, 그 짝대기 하나만 있고 나머지는 다 분리되어 있는 다 다다다다다닥. 이 상황이 어떤 거냐면 박괴는 64개 가운데서 가장 어려운 상황을 나타내고 있대요. 맞아요. 그래서 양을 선, 음을 악으로 보면 악이 득세하고 있는 말세적 상황이 이 산지박괴의 상황인 거죠. 지금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온통 악으로 덮여 있는데 한 개의 양효만 남아 있어요. 마지막 희망, 붕괴 직전의 상황이다. 맞아요. 122쪽에 그 초사에 대해서 요 또 설명하는 게 있죠. 네. 씨 과실은 먹지 않는다. 군자는 가마를 얻고 소인은 거처를 아낀다. 군자는 가마를 얻고 백성의 추대를 받게 되고 소인은 거처를 아끼고 종래 쓰일 데가 없어진다. 여기서 석과 불식이라는 그 사자성어가 나오는데 씨 과실은 먹히지 않는다. 이런 의미래요. 그래서 그러니까 이게 마지막 희망인 맞아요. 거죠. 어쩌면 최후의 양심, 최후의 이상을 표현하고 있대요. 개인뿐만 아니라 한 시대, 한 사회의 양심과 이상은 결코 사라지는 법이 없다. 그런 희망이 있다. 이런 거죠. 맞습니다. 사상적 순결성과 지조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반대가 이제 딱 반대 모양으로 지뢰복괴가 나옵니다. 예. 근데 뭐 내용에 대해서는 그냥 넘기도록 하고요. 예. 네. 우리가 박괴에서 읽어내야 될 것은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희망이고요. 희망이란 건 고난의 언어예요. 가능성에 관한 이야기인 거죠. 그리고 124쪽에 이 얘기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역경에 처했을 때 그 제일 먼저 해야 하는 일은 잎사귀를 떨고 그 나목으로서 서는 일이다. 앙상에게 드러난 가지를 직시하는 일이다. 그래서 거품을 걷어내고 화려한 의상을 벗었을 때 드러나는 구조를 직시해야 합니다. 이게 핵심인 것 같아요. 네. 확실히 근데 IMF 사태 때 그거를 기회로 봤던 사람들이 있었대요. 왜냐면 그 정도까지 우리 경제가 밑바닥을 쳤는데
그럼 다시 시작할 수 있잖아요. 새롭게 경제 구조를 만들 수 있잖아요. 근데 아쉽게도 그러지 못했죠. 그렇죠. 미국에 의존하는 바람에 경제 구조가 약한 바람에 취약한 구조를 개혁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다. 지금도 제가 이 얘기를 하고 싶은데 코로나가 지금 전 세계를 휩쓸고 있잖아요. 네. 오히려 이거를 기회로 보는 사람도 있어요. 아, 맞아요. 어떤 맥락이냐면 제가 신문에서 봤던 게 그거예요. 교육 쪽만 봤을 때도 학교가 당장 애들이 등교시켜야 되냐 말아야 되냐 3월 달부터 4월 달 항상 말이 엄청 많았었잖아요. 그죠. 그때 어떤 사람은 그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차라리 2학기부터 학기를 시작하는 건 어떠냐. 아니면 뭐 수능제도 자체를 바꾸는 거 어떠냐 이참에. 근데 좋은 기회이긴 하거든요. 그동안 뭐 일반적인 뭐 평시 상황이라면 교육제도를 바꾸는 게 되게 어려워요. 왜냐면 해왔던 그 관성이랄까 전 사회적인 맥락이 있기 때문에.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뭐 6.25 전쟁이 나고 사회를 재건해야 되잖아요. 그 일제 시대가 끝나고 뭔가 사회를 만들어야 됐을 때를 생각해 볼게요. 그럼 그때 뭐 경찰을 꾸린다든지 군대를 만들다든지 아니면 국가의 어떤 제도를 정비하기엔 절호의 찬스잖아요. 그죠. 그 전에 해왔던 게 뭐 다 끝나버렸으니까 완전 새로 처음부터 만들어야 되니까 지금이 딱 그런 시대라는 거죠. 코로나 일리 터지고 있네요. 그죠. 위기인 것 같은데 진짜 위기가 기회가 될 수 있다. 맞아요. 근데 지금 전 아쉬운 게 지금 우리나라가 그런 뭐 교육뿐만 아니라 제도를 새롭게 만들어갈 수 있는 찬스인데 이 기회를 활용하고 있는가? 항상 이제 적폐라고 하죠. 이게 적폐라는 게 한 집단을 지칭하는 게 아니고 계속 같은 반복이 되면은 그 먼지가 쌓이기 마련이잖아요. 이해 관계자들도 생기고 그래서 그 시스템을 바꾼다는 게 되게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반대하는 사람들이 항상 있고. 그 똑같은 말을 한 겁니다. 이 밖에는 그런 지금 이해관계 이런 적폐들의 거품을 걷어내야 한다. 그래야 그 구조를 볼 수 있게 된다. 근데 완전 공감해요. 지금 회사 시스템이던가 교육 시스템이던가 저희의 일자리적인 측면 그리고 또 환경적인 측면도 지금 바꿔야 되는 시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저도 진짜 계속 따라가야겠다는 생각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흐름에 맞춰야 되는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화수미제계가 나오는데 이게 마지막 궤죠. 마지막 궤. 이게 미제계는 형통하다. 어린 여우가 강을 거의 다 건넜을 즈음 그 꼬리를 적신다. 이로울 바가 없다. 여우가 강을 건너다가 마지막에 꼬리를 적셔버려요. 그리고 꼬리를 적신다는 건 뭔가 안 좋다는 의미인데 그죠. 마지막 단계에서 실수를 한다는 거죠. 그렇죠. 여우가. 그리고 미제계의 또 풀이가 126쪽에 또 나옵니다. 단전이. 요것도 한번 읽어주세요. 네. 미제계가 형통하다고 하는 까닭은 음효가 중에 있기 때문이다. 어린 여우가 강을 거의 다 건넜다 함은 아직 강 가운데로부터 나오지 못하였음을 의미한다. 그 꼬리를 적시고 이로울 바가 없다고 한 까닭은 끝마칠 수가 없기 때문이다. 비록 모든 효가 득이하지 못하였으나 음양상응을 이루고 있다. 어쨌든 그 핵심은 127페이지에 나오는데 이게 중요하죠. 우리의 모든 행동은 실수와 실수의 연속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러한 실수가 있기 때문에 그거를 벗삼아서 거울 삼아서 다시 시작하는 것 아니겠냐. 그러니까 실수라는 건 끝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세상에 완성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64궤 중에 제일 마지막 이 미완성의 궤를 배치하지 않았을까 생각한다. 지혜 아닌가요? 만약에 서양이었으면 완성된 딱 궤를 놨을 거야. 이데아처럼요. 그죠?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서양인들은. 근데 동양인에게 미완성 궤를 딱 놨던 거예요. 맞아요. 정말 지혜롭습니다. 그리고 정말 그래도 거의 다 읽어가요. 128쪽에 실패로 끝나는 미완성과 실패가 없는 완성 중에서 어느 것이 더 보편적 상황인가를 생각하게 됩니다. 어떤 게 더 보편적일까요? 실패가 있는 그렇죠. 미완성이. 실패가 그렇죠. 있는 미완성이 더 많죠. 우리 상황에. 그렇죠. 실패가 없는 완성은 거의 없잖아요. 그렇죠. 거의 없죠, 정말. 네. 그래서 이런 미완성이 보편적인 상황이라면 완성이나 달성이란 개념은 관념적으로 구성된 거다. 그런 거에 불과하다. 그래서 우리는 과정의 연속일 뿐이다. 결국. 그래서 속도를 반성해야 된다는 얘기도 하세요. 속도와 맞아요. 효율성. 네. 이건 자연의 원리가 아닙니다. 자연은 정해져 있는 어느 정도의 그 속도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도로의 속성을 반성하고 길의 마음으로 돌아가야 한다.
도로는 그 자본의 논리죠. 빨리 가려고 하는 네. 그 뚫어버리는 거잖아요. 도로는 확실히 제로가 될수록 좋아요. 우리가 뭐 버스를 탈 때도 시간이 0으로 될수록 좋잖아요. 그 버려지는 시간이잖아요. 우린 지하철 타는 시간 이런 시간이. 근데 그게 아니라 길은 그 자체로 의미가 있잖아요. 그죠. 가면서 코스모스도 만나고 친구와 나란히 걷기도 하고 일터이기도 하고 자기 발견의 공간이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길에 그 도로가 아니라 길을 추구해야 된다.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중간에 한번 129쪽에 요 문장 한번 읽어주세요. 이게 그 신영복 선생님께서 붓글씨로 즐겨 쓰는 구절이라고 합니다. 목표의 올바름을 선이라 하고 목표에 이르는 과정의 올바름을 미라 합니다. 목표와 과정이 함께 올바를 때를 일컬어 진선진미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목표와 과정은 서로 통일되어 있는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맞아요. 진선하지 않으면 진미할 수 없고 진미하지 않고 진선할 수가 없다.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은 통일되어 있고 목적은 높은 단계의 수단이고 수단은 낮은 단계의 목적이다. 저는 이 구절 읽으면서 우리 유튜버가 생각이 났어요. 윤님하고도 저희는 끊임없이 이제 우리 채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구독자가 몇 명 늘어났는데 그러면서 썸네일을 어떻게 만들까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실히 목표도 올바라야 되고 그 과정도 올바라야 된다. 맞아요. 이게 딱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과정이 목표가 아무리 선하더라도 과정을 뭔가 불법을 저지른다든지 양심에 좀 어긋나게 해버리면 자체가 다 어그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좀 관계주의라는 걸 느끼는 게 이게 어떤 면에서는 진짜 칸트보다 나은 게 칸트 저희 저번에 그 정언명령 보면은 그 타인을 수단으로 대하지 마라. 목적으로 대하라라고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사실 타인을 완벽하게 목적으로만 대할 수는 없어요. 지금 살고 있는 세상에서요. 그러니까 목적과 수단은 같이 연결되어 있다라는 이 측면이 맞아요.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당신에게 뭔가 수단을 얻고 싶긴 하다. 근데 이게 당신이 목적이기도 하고 나는 근데 수단을 쟁취하기도 해야 한다. 이런 뭐 조화적인 측면? 그런 거 봤을 때는 또 되게 삶에 유리한 것 같아요. 저는 이게 진짜 한번 실질적인 얘기가 우리가 썸네일을 고민하잖아요. 네. 당장이 진짜 어떤 얘기를 하냐면 구독자를 더 많은 사람들한테 좀 끌릴 수 있는 보통은 유튜브 썸네일이 그런 역할을 하죠. 그렇죠, 대문의 역할에서. 네. 근데 이게 참 이게 저도 이게 대중 노선을 가야 되냐 아니면 나는 그래도 좀 어려운 말을 하더라도 이게 옳은 것 같아. 근데 이것도 한참 저희가 고민했던 주제인데. 맞아요. 근데 막상 저쪽에 또 뭐랄까 대중을 완전히 무시할 수도 없어요. 왜냐하면 당연한 이거 거죠. 보여주기 위해서 이게 뭔가 우리끼리 그 독백하기 위해서 만든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한테 와닿아야 되거든요. 맞아요. 그런 고민들 많이 했습니다. 결론은 소통이죠. 그러니까 거기 핵심은 맞아. 소통이라 봐요. 그러니까 진짜 이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만약에 어려운 그 나의 주체적인 생각을 전달한다 하더라도 그게 불통적이면은 맞아. 좋지 않을 수 있으니까. 이 맥락이죠. 맞아요. 딱 이 맥락이죠. 130쪽에 그리고 이제 130쪽에 이 말이 나오죠. 그 주역의 사상 개사전에는 단 세 마디로 요약을 하고 있다. 역궁즉변, 변즉통, 통즉구. 그러니까 즉 역이란 궁하면 변하고 변하면 통하고 통하면 오래간다. 이게 좀 설명이 필요한데 네. 여기 궁하다는 말이 사물의 변화가 궁극에 이른 상태라고 해요. 양적 변화와 양적 축적이 극에 달한 상태가 궁한 상태다. 그러면 그런 상태가에서 질적 변화가 일어난대요. 질적 변화는 새로운 지평을 연다는 건데 그것이 통이다. 그렇게 열린 상황은 답보하지 않고 부단히 새로워진다. 이게 이제 방금 말한 그거의 의미. 간단히 말하면 우리가 뭐 철학 공부를 양을 지금 엄청 하고 있잖아요. 네. 이 철학을 수십 권, 수백 권 읽다 보면 어느 순간 질적인 도약을 한다는 거죠, 우리가. 그렇죠. 근데 모든 분야 그렇지 않나요? 그렇죠. 뭐 음악도 그렇고 음악도 뭐 수천 곡, 수만 권 듣다 보면 어느 순간 도가 통해가지고 내가 음악을 만들 수 있는 경지에 가게 되고. 정말 공감해요. 소설도 그런 것 같아요. 맞아요. 일단은 많이 읽어. 읽다 보면은 네가 소설을 쓸 수 있게 돼. 뭔가 소설을 보는 눈이 트여 이런 거잖아요.
윤님도 아마 그 뭐 발성이나 이런 거 하면서 많이 경험하셨을 것 같아요. 100% 공감하고 제가 예전에 음악하고 싶어 했었을 때 네. 그 제가 선생님들을 찾아가면 네. 작곡을 잘하고 싶다. 어떻게 맞아. 하면 됩니까? 라고 물어보면 제가 기대했던 대답은 이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테크닉. 이런 코드를 써라. 테크닉이죠. 이런 음계를 써라. 이렇게 생각했는데 저한테 진짜 10명 중에 9의 선생님들은 다 이 말을 했어요. 음악을 많이 들어라. 너 혹시 맞아. 그런 음악 들어봤냐? 락이던가 옛날에 뭐 완전 비틀즈 시대 때 음악을 들어봤냐? 클래식을 들어봤냐? 아니면 뭐 민요를 들어봤냐? 맞아. 근데 그 말이 처음에 이해가 안 됐거든요. 그 길밖에 없지 않나요? 그거밖에 없어요. 아니 음악을 맞아. 잘하고 싶으면 음악을 많이 듣는 거밖에 없어요. 맞아요. 뭐 딴 길이 뭐가 있나요? 음악도 진짜 맞아요. 아니 솔직히 말해서 음악을 안 들으면서 음악을 잘한다는 게 말이 안 되잖아요. 맞아요. 진짜 맞아요. 그러니까 소설가가 되고 싶으면 소설을 일단 읽어. 근데 이게 진짜 중요한 게 제 업에서도 뭐 발성이던가 뭐 스피치 같은 것도 뭐 어떻게 하고 싶냐라고 할 때 이게 강사가요. 강사가 중요한 게 요즘은 아니라는 걸 느껴요. 그러니까 강사가 아무리 좋은 내용을 알려줘도 그 회원이 그러니까 그 상대방이 안 하면 그냥 말짱 도루묵. 안 하면 끝. 그러니까 그 사람이 해야 돼요. 발성을 잘 하고 싶으면 일단은 발성 연습을 많이 하는 것밖에 맞아요. 없는데. 근데 사람은 겁을 내잖아요. 내가 잘못하면 어쩔까? 맞아. 근데 그거는 이제 잘못되지 않은 방향이 코치의 역할인 거고. 맞아. 우린 일단 많이 축적을 해야 된다. 양이 진짜 중요해요. 중요한 말입니다. 절대적인 양이 덕분에 충분히 더 쌓여야. 이 말에 대해서 공감하게 되네요. 맞아요. 그 다음에 절제. 절제. 주역에서는 절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한대요. 맞습니다. 절제. 어딜 가나 정말 중요한 측면이죠. 그리고 주역 사상은 한마디로 변화라고 해요. 변화를 담아내고 절제를 중시하고 맞습니다. 관계를 중시하고.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논의를 했는데 결과적으로 우리의 삶의 기본적으로 우리의 삶이란 우리가 조직한 관계망에 지나지 않는다. 맞습니다. 선택된 여러 부분이 자기를 중심으로 하여 하는 조직된 것에 지나지 않는다. 그래서 그 다음 페이지 보면은 주역 독법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절제와 겸손이라는 것이 곧 관계론의 대단히 높은 차원을 보여주고 있다. 여러 사정을 배려하는 이런 겸손함과 그것이 바로 관계론의 최고 형태다. 맞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이거 너무 절묘한 시인데 서산대사가 묘양산 원정함에 있을 때 자신의 영정을 보고 쓴 시래요. 영정이 쓴 시. 딱 두 줄이에요. 80년 전에는 저것이 나더니 80년 후에는 내가 저것이로구나. 이걸 어떻게 해석할 수 있을까요? 이거 보면서 약간 멍했어요, 진짜. 뭔가 도를 득도한 분의 그 한마디 같아요. 진짜 맞아요. 그죠. 이게 신영보 선생님 말로는 주역을 잘 표현하는 주역 사상이 잘 담긴 구절이래요. 시래요. 저는 어떻게 봤냐면 그러니까 80년 전에는 저게 어떻게 보면 이데아 같은 내가 추구해야 할 어떤 이상향인 거죠. 저 그림을 내 얼굴을 그려놨으니까. 그죠. 그런데 80년 후 시간이 흘러보니까 내가 변화한 거예요. 이것도 변화네. 변화해서 내가 오히려 저게 돼버렸다. 내가 내가 바람직한 모습이 된 거죠. 성숙한 거죠, 이 사람이. 윤님은 어떻게 보시나요? 그 부분에 근데 굉장히 공감해요. 그리고 뭐랄까? 되게 오묘한 느낌인 것 같아요. 80년 전에는 저것이 나더니, 그러니까 내가 그냥 바라만 봤는데 이제 진짜 내가 그게 되어버렸다. 맞아. 약간 윤회 사상 같은 느낌도 있고. 윤회의 느낌도 있다. 그러니까 정말 근데 윤회라는 게 우리가 생각하는 불교의 윤회보단 자연의 섭리잖아요. 예. 내가 태어나다 죽으면 그 뼈가루가 되어서 이게 또 재가 되겠죠. 맞아요. 이게 뭐 물고기들의 밥이 되던가 아니면 토양의 기반이 되던가 맞습니다. 이렇게 또 어떤 생명이 태어날 거고 이런 과정이 바로 주역의 과정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너무 걱정했는데도 그래도 잘 푼 것 같아요. 나름대로는 어렵습니다만 당연히 어렵고요. 네, 저희가 나름대로 주역의 이 내용들 잘 전달을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 이제 이해가 잘 안 되실 분도 있을 텐데 저희가 오늘 했던 역할은 뭐냐면 의문을 한번 던져주는, 그러니까 물음표를 던져주는 역할을 한 것 같아요. 이런 주역이란 책은 그냥 맛보기 정도. 우리도 잘 이해가 안 되지만 맞아요. 억지로라도 설명을 해본 거예요. 맞아요. 여러분들 진짜 궁금하시면 일단은 이 책을 한번 보시고 주역이 궁금하신 분은 주역 시중에도 책이 많이 있으니까요. 맞습니다. 한번 사서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파트가 재미가 없더라도 그 나쁜 거 아니에요.
저희 매번 배웠죠. 모든 철학을 완벽하게 할 필요 없다는 겁니다. 맞습니다. 너무 거기에 빠지지 마시고 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배울 점이 분명히 있다라는 있죠. 거 그리고 한 문장이라도 가져가면 유용하다라는 거 당연하죠. 알아두시면 좋겠습니다. 네. 저희는 1부 시간은 이렇게 마무리하고 2부는 드디어 정말 중요한 그 파트입니다. 공자의 논어 시간입니다. 재밌을 겁니다. 네, 이제 2부 시간에 논어에 대한 좀 적당한 내용들을 가지고 해볼 거니까요. 네. 저희는 2부 시간 때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